안녕하세요. 저는 32살 함혜연이라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5년 전에 결혼해서 남편 신동훈 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일을 겪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들으시면 정말 기가 막히실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거든요. 우선 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5년 전에 동훈 씨와 결혼했어요. 동훈 씨는 당시 중견 IT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성격도 괜찮고 저한테도 잘해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이 문제였는데요. 저희 친정에서 32평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어요. 당시 시세로 7억 정도 하는 집이었는데 친정 아버지께서 딸이 시집가서 눈치 보며 살면 안 된다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거든요. 혜연아, 네가 시집살이 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기 싫으니까 이 집만큼은 네 이름으로 해둘게. 그래야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의지할 데가 있잖니? 그리고 혹시라도 시댁에서 뭐라고 하면 우리가 해준 거라고 당당히 말해. 알겠지? 우리 딸 결혼시켜주면서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지. 이 집은 혜연이 네 집이니까 앞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꿈쩍하지 말거라. 시댁 식구들한테도 미안해할 필요 없어. 우리가 딸 생각해서 해주는 거니까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살아. 정말 감사했어요. 요즘같이 집값이 비싼 시대에 부모님이 아무 조건 없이 집을 마련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저를 아껴주고 시댁 식구들도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님은 제가 간호사로 일하느라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음식도 자주 해서 가져다 주셨거든요. 혜연아, 간호사 일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지. 밤 근무하고 와서 얼마나 피곤하겠어. 이거 우리 집에서 끓인 삼계탕인데 동훈이랑 같이 보양 좀 하거라.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이 안 좋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와서 집안일 도와줄 테니까. 그때는 정말 좋은 시어머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시댁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정말 운이 좋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시아버지도 과묵하지만 좋은 분이셨어요. 명절 때마다 사위가 반 아들이라더니 우리 혜연이가 더 반갑다면서 저를 챙겨주곤 했죠. 혜연아, 고생 많다. 우리 동훈이가 성격이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네가 잘 이끌어줘야 한다. 그리고 간호사 일 하느라 힘들 텐데 우리가 젊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도 며느리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누이 미현 씨도 그때는 대학생이었는데 저를 언니처럼 따르면서 가끔 놀러와서 같이 쇼핑도 하고 그랬어요. 언니, 저 이번에 취업 준비생 되었는데 면접 때 뭐 입으면 좋을까요? 언니가 패션 센스도 좋고 사회생활도 오래 하셨으니까 조언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언니처럼 멋있는 직장인이 되고 싶어요. 간호사님들 보면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멋있던데. 저도 그런 직업 갖고 싶어요. 이렇게 화목했던 시댁 분위기가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미현 씨가 결혼 얘기를 꺼내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작년 여름쯤 미현 씨가 3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남자친구는 공무원이었는데 조건도 괜찮고 성격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온 가족이 기뻐했죠. 그런데 문제는 신혼집 마련이었어요. 신랑 측에서는 전세금의 반 정도만 준비할 수 있다고 했고 나머지는 신부 측에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요즘 전세금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괜찮은 곳에 살려면 최소 2억은 들어가는데 1억을 더 준비해야 하는 거였어요. 시어머님이 그때부터 조금씩 걱정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미현이 결혼 준비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금 마련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우리도 그동안 미현이 대학교 보내느라 돈을 많이 썼는데 갑자기 결혼 자금까지 준비하려니까 막막하구나. 혜연아, 요즘 너희 집값은 많이 올랐니? 부동산에서 시세가 어떻게 나온다고 하든?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희 집값도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는 오른 것 같던데요. 요즘 이 동네가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교통도 좋아져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미연 씨 신혼집 마련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님 표정이 묘하게 변하시는 걸 봤어요. 뭔가 계산을 하는 듯한 눈빛이셨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집값 얘기를 종종 꺼내시더라고요. 혜연아, 너희 집 정말 좋은 곳에 있구나.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 환경도 좋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정말 복받은 거야. 부모님이 얼마나 아껴주셨으면 이런 집을 마련해 주셨을까. 혜연이 부모님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야. 처음에는 칭찬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그 말들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었죠. 친정에서도 저희 부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명절 때마다 용돈도 주시고 제가 야근하느라 힘들어할 때는 반찬도 해서 보내주시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장인, 장모님이 너무 잘해주신다면서 고마워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장인어른 장모님 복은 타고났나 봐. 다른 집 사위들 보면 눈치 보면서 사는데 우리는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잖아. 나도 빨리 승진해서 장인어른한테 보답해야겠어.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다니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편 태도도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친정에서 도움을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 가을쯤 미현 씨가 결혼 날짜를 정하면서 신혼집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의 집값 언급도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고요. 혜연아, 요즘 부동산 중개소 가보니까 너희 집 같은 곳이 정말 인기가 좋다더라.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니까 정말 좋은 투자였네. 부모님이 해안이 있으셨어. 그런데 미연이는 월세 살게 생겼네. 요즘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되니까 말이야. 같은 하늘 아래서 한 명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한 명은 월세살이를 해야 하니까 마음이 복잡하구나. 그때부터 뭔가 불편한 기류를 느꼈어요. 하지만 설마 시어머님이 제 집을 노리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냥 미연 씨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연 씨도 가끔 와서 슬쩍 눈치를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니, 요즘 신혼집 구하느라 정말 힘들어요.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언니는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니까 걱정이 없으시겠어요. 저는 월세 살면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언니처럼 부모님이 집을 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점점 압박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뭔가를 요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죠.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올해 초였어요. 미연 씨 결혼식 날짜가 확정되고 본격적인 준비가 들어가면서부터였죠. 시어머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혜연아, 엄마가 너한테 진지하게 상의할 게 있어서 왔어. 미연이 결혼 준비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거든. 신랑 쪽에서는 1억밖에 준비 못한다고 하는데 요즘 전세금이 2억은 들어가잖아. 우리로서는 1억을 더 준비해야 하는데 솔직히 부담이 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너희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 혹시 집을 팔아서 미연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 물론 너희가 손해보라는 게 아니야. 차액은 너희가 가지고 미연이한테는 1억만 보태주면 되거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설마 진짜로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어머님, 농담이시죠? 이 집은 친정에서 해주신 집인데 어떻게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연 씨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집을 파는 건 너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님 표정이 진지하시더라고요. 혜연아, 엄마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미연이가 우리 막내딸인데 월세살이로 시작하게 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프거든. 너희는 어차피 집값 차익도 생기고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가도 충분히 살 수 있잖아. 가족끼리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악몽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시어머님의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우회적으로 접근하셨어요. 일주일에 2~3번씩 저희 집에 오시면서 계속해서 집값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혜연아, 오늘 부동산 앞을 지나가는데 너희 집 같은 평수가 9억에 나왔더라. 정말 많이 올랐구나. 5년 전에 7억 주고 샀는데 벌써 2억이나 올랐네. 부모님이 정말 해안이 있으셨어. 투자의 신이야, 투자의 신. 그런데 미연이는 전세금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있어. 괜찮은 곳은 다 2억 5천에서 3억을 달라고 하니까 말이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 처음에는 그냥 푸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말씀의 의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혜연아, 가족이라는 게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 아니겠어? 너희는 집값이 올라서 2억을 공짜로 번 셈이고 미연이는 돈 없어서 월세나 겨우 얻을 판이고 이게 말이 되니? 한 집안 식구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혜연이 부모님도 분명 이런 상황을 알면 미연이 좀 도와달라고 하실 거야. 저는 그때마다 최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거절했어요. 어머님, 저도 미연 씨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하지만 이 집은 친정에서 해주신 집이라서 제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친정 부모님과 상의해야 할 문제인데 갑자기 집을 팔겠다고 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집을 파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럼 친정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봐. 상황을 설명하면 이해해 주실 거야. 미연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언니가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는 걸 말이야. 혜연이 부모님도 착하신 분들이니까 분명히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해. 정말 답답했어요. 어떻게 친정 부모님한테 시댁에서 집 팔아서 신우 도우라고 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남편 태도였어요. 남편이 제 편에서 확실하게 서주면 좋겠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애매한 입장만 취하더라고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가신 후에 남편과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어머님이 자꾸 우리 집 팔아서 미연 씨 도우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친정에서 해준 집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여보, 어머님 마음도 이해해봐. 막내딸 결혼시키는데 신혼집도 제대로 마련 못 해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시겠어. 그리고 우리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방법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설마 당신도 집을 팔자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 아닌가 해서. 어차피 우리도 집값 차익은 생기니까 손해보는 건 아니잖아. 미연이도 우리 가족인데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친정에서 해주신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설령 집을 팔더라도 그 돈으로 다른 사람 집 사주는 게 말이 돼요? 여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나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물론 최종 결정은 너한테 달린 거지만 가능성이라도 열어두고 생각해 보면 안 될까? 남편의 애매한 태도 때문에 정말 답답했어요. 확실하게 제 편을 들어주지는 않으면서 시어머님 말씀도 무시하지 못하겠다는 시기였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압박은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님이 친척들 앞에서까지 저를 은근히 비난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요즘 우리 미연이 결혼 준비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되니까 월세로라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신랑 될 사람 부모님한테 뭔가 부족한 며느리처럼 보일까 봐 걱정이에요. 그런데 혜연이네는 집값이 2억이나 올라서 정말 부러워요. 같은 집안 식구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마음이 복잡하네요. 어머니, 그러면 혜연이한테 부탁해 보시는 게 어때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거죠. 혜연이도 미연이 어려운 거 알고 있으니까 뭔가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글쎄요.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친정에서 해준 집이라서 어렵다고 하시네요. 물론 이해는 돼요. 하지만 가족이니까 좀 융통성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의 시선이 전부 저한테 쏠리더라고요. 마치 제가 가족을 돕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시는 거였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아요. 하지만 집을 파는 건 정말 큰 결정이라서요.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부분적으로라도 도움을 줄 수는 없나요? 전체를 다 팔지 않더라도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정말 난처했어요. 친척들 앞에서 확실하게 거절하자니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희망을 주자니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 이후로는 미현 씨도 직접 나서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 집에 와서 눈물까지 보이면서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신랑이 될 사람도 미안해하고 저도 부모님한테 부담드리기 싫은데 방법이 없어요. 언니만 조금 도와주시면 제가 평생 감사하게 생각하고 갚으면서 살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언니가 아니면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니, 저희 신랑이 공무원이니까 나중에 꼬박꼬박 갚을 수 있어요. 이자까지 다 쳐서 갚을 테니까 그냥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전체 집을 팔지 말고 일부만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잖아요. 제발 방법을 좀 생각해 주세요. 정말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집은 친정에서 해주신 것이고 제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미연 씨, 저도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집은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거라서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친정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딸을 위해 마련해준 집을 갑자기 팔거나 담보로 잡겠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그럼 부모님한테 말씀드려 보세요.
상황을 설명하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언니 부모님도 착하신 분들이니까 제 사정을 들으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언니, 저 정말 간절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랑도 집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제발 한 번만 부모님께 말씀해 주세요. 보다 못한 남편이 나서기도 했어요. 여보, 미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 한번 장인어른 장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려보는 게 어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일단 상황은 설명해 드리자. 그래야 우리도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친정 부모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시댁에서 집을 팔아서 신우를 도우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저 때문에 시댁과 사이가 나빠질까 봐 걱정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식구들은 다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만 잘 산다고 모른 척 할 거야? 가족이라는 게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잖아. 점점 저만 나쁜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한편이 되어서 저한테만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님이 어떻게 알아냈는지 친정 부모님 연락처를 구해서 직접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날 저녁에 친정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혜연아, 시어머님한테서 연락이 왔더라. 신우 결혼 때문에 어려우니까 너희 집을 팔아서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는 왜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엄마, 죄송해요. 시어머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한테까지 연락을 드릴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우가 전세금 때문에 고생한다던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 집을 팔라는 게 말이 되니? 우리가 혜연이 너를 위해서 마련해준 집인데 신우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준 게 아니야. 참 어이가 없네. 혜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정말로 집을 팔아서 도와주고 싶어? 아니면 시댁에서 압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엄마, 저는 집을 팔고 싶지 않아요. 이 집은 엄마 아빠가 해주신 건데 어떻게 남한테 주겠어요? 하지만 시댁에서 계속 압박하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럼 됐다. 혜연이 네 마음이 그렇다면 엄마가 시어머님한테 확실히 말씀드릴게. 그 집은 우리 딸을 위해 마련한 거지 신우 결혼 자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고. 시댁에서 더 이상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할 거야. 정말 고마웠어요. 친정 어머니가 확실하게 제 편을 들어주시니까 마음이 조금 놓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시어머님이 화가 나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혜연아, 네가 친정어머님한테 뭐라고 말한 거야? 장모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집을 절대 팔 수 없다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네가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거 아니야? 나는 가족끼리 서로 도와달라고 한 건데 마치 우리가 남의 집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처럼 만드는 게 어디 있어? 혜연아, 네가 생각이 너무 좁은 거 아니야?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우리 동훈이가 얼마나 벌어오는데 집 하나 못 사주겠냐? 다만 미연이 결혼이 급하니까 임시로 좀 도와달라는 건데 이렇게까지 인색하게 굴 필요가 있어? 친정에서 해준 집이라고 해서 그렇게 소중한 거야? 정말 기가 막혔어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친정어머니가 확실하게 제 편을 들어주신 후에도 시댁의 압박은 계속되었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시어머님은 그 일 이후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 않고 만날 때마다 차갑고 날카로운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혜연아, 네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다. 친정 식구들은 그렇게 소중하고 시댁 식구들은 남이구나. 미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는 관심도 없고 오직 네 집만 지키면 된다는 거지? 참 이기적이야 정말. 그리고 친정어머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네. 아이 마치 우리가 남의 집 빼앗아 먹으려는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말이야. 가족끼리 서로 도와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죄야? 참 섭섭하다 정말로. 미현 씨도 더 이상 예전처럼 다정하게 굴지 않았어요. 만날 때마다 서운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언니, 저는 정말 언니를 믿고 있었는데 너무 실망이에요. 언니가 그렇게 차가운 사람인 줄 몰랐어요. 같은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선을 그어야 하나요? 저는 언니 때문에 결혼도 제대로 못하게 생겼어요. 언니만 조금 도와주시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매정하게 구시는 거예요? 언니, 저희 신랑이 스트레스 때문에 요즘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신혼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혼 날짜도 미뤄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게 다 언니 때문이에요. 언니가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정말 힘들었어요. 가족들한테서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답답한 건 남편 태도였어요. 남편은 여전히 중간에서 애매한 입장만 취하고 있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확실하게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가족들이 너무 서운해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 나도 미연이 걱정되거든. 결혼 준비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해결될 일인데 말이야.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몰라요? 시댁 식구들한테 매일 압박받고 친구들 만나서도 이 얘기밖에 할 수 없고 저도 사람인데 이렇게 몰아세우시면 어떻게 견뎌요? 알아. 네가 힘든 것도 이해해. 하지만 어머님이랑 미연이 입장도 생각해 줘야지. 특히 어머님은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는데 막내딸 결혼시키는 일에서 이렇게 속상해 하시니까 내가 봐도 안타까워.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말로 집을 팔자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예를 들어서 대출을 좀 더 받는다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말이야. 꼭 집을 팔지 않더라도 방법이 있을 거야. 정말 답답했어요. 남편마저도 근본적으로는 가족들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한 달 정도 지속되었어요. 저는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서도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집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언제 시어머님이나 미연 씨가 찾아와서 또 같은 얘기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님이 미연 씨 그리고 미연 씨 예비 신랑까지 데리고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완전히 작정하고 오신 것 같았어요. 혜연아, 오늘은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야겠어. 미연이 결혼 날짜가 다음 달로 정해졌는데 신혼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정말 큰일이야. 우리 가족 모두가 모여서 마지막으로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언니,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저는 정말 언니 아니면 의지할 곳이 없어요. 신랑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저 혼자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요. 저도 정말 죄송하지만 부탁드려요. 저희 쪽에서 최대한 준비했는데 아직 1억이 부족해요. 제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3명이 한꺼번에 저한테 압박을 가하니까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안 돼요. 이 집은 친정에서 해주신 건데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겠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대출을 더 받는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좀 미루고 돈을 더 모은다든지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완전히 폭발하셨어요. 이 이기적인 년아!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매정하게 굴 수가 있니? 네가 그렇게 집 한 채가 아까워? 너희는 어차피 집값이 올라서 2억을 공짜로 번 셈이잖아. 그 중에서 1억만 내놓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너희 집값이 오른 것도 우리 동훈이 덕분이야. 동훈이가 안정적으로 벌어오니까 집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면 되겠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머님, 너무 심하세요. 제가 언제 동훈 씨보다 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친정에서 해주신 건데 동훈 씨 덕분에 집값이 올랐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그럼 네가 혼자서 이 집을 지킬 수 있었겠어? 남편이 안정적으로 벌어오니까 가능한 일이었던 거야. 그런데 지금 와서 남편 공로는 무시하고 네 거라고만 하면 되겠니? 좋아.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확실하게 말할게. 불쌍한 미연이가 월세 살면서 고생하는 걸 보기 싫어서 죽겠어. 네가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돌같이 굴어? 정말 답답하다. 그때 결정적인 말이 나왔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집을 팔아서 미연이 도와줄 거냐 안 도와줄 거냐? 싫으면 당장 이혼하거라.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이기적인 여자랑 살 이유가 뭐야? 동훈이는 조건 좋은 남자라서 얼마든지 다시 결혼할 수 있어. 우리 동훈이가 얼마나 괜찮은 남자인데 너 같은 년한테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다고. IT 회사 과장이면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너 없어도 우리 동훈이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도 확실하게 제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마세요. 혜연이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 거니까요. 그게 다였어요. 어머니가 잘못하셨다거나 혜연이한테 사과하라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까지 말하지 말라는 정도였어요. 저는 그때 정말 실망했어요. 아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도 확실하게 편을 들어주지 못하는 남편한테 말이에요. 여보, 지금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들었어요?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세요 정도로 끝날 일이에요? 여보, 어머님이 너무 흥분하셔서 그런 거야. 평소에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미연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신 거지. 나중에 진정하시면 사과하실 거야. 결국 남편도 근본적으로는 시댁 편이었어요. 제가 모욕당하는 것보다 가족들 눈치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날 저는 정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시댁 식구들한테 받은 상처보다도 남편한테 받은 실망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 남편이 갑자기 야근이 많아졌다면서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제 시간에 집에 온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댁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에 집중하려고 하는 건가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이상했어요. 남편이 집에 있을 때도 계속 핸드폰만 보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길래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어요. 여보, 이 시간까지 일하느라 많이 힘들었죠. 밥은 드셨어요? 제가 뭔가 해드릴까요? 아니야. 피곤해서 그냥 자려고. 너도 얼른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계속 잠만 자더라고요. 여보, 일어나세요. 회사 늦지 않아요? 어? 오늘은 재택근무야. 재택근무요? 어제는 야근하고 왔는데 오늘은 재택근무예요? 어, 그런 날도 있어. 피곤해서 좀 더 자려고. 정말 이상했어요. IT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야근을 그렇게 하면서도 갑자기 재택근무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점심때쯤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도서관에서 자료 좀 찾아야 한다고 나가는 거예요. 재택근무를 한다더니 도서관에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냥 넘어갔죠.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날 저녁에 남편 회사에 전화를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훈 과장님 계시나요? 아, 김동훈 씨요? 김동훈 씨는 4개월 전에 퇴사하셨는데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퇴사요? 그럼 지금은 안 계신 거예요? 네,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 받으시고 나가셨어요. 4개월 전에 퇴사했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급하게 남편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4개월 전부터 실업급여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회사 월급은 한 푼도 없었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는지, 왜 재택근무를 한다면서 도서관을 가는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지난 4개월 동안 저희 생활비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였어요. 가계부를 자세히 확인해 보니 남편이 생활비로 준다던 돈은 실업급여에서 나온 것뿐이었고 실제로는 제 월급과 친정에서 주시는 용돈으로 생활해 온 거였어요. 심지어 남편 개인 용돈이나 시댁 생신 선물까지도 모두 제 돈으로 해왔던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는 4개월째 백수면서 저한테는 우리 동훈이가 얼마나 벌어오는데 라고 큰 소리를 쳤던 시어머님의 말이 생각났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모든 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업급여 명세서, 통장 내역, 가계부까지 다 준비해서 말이에요.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앉아주세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준비해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이것 좀 보세요. 당신 회사에서 받은 실업급여 명세서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 통장 내역이고 이건 제가 4개월 동안 써온 가계부예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4개월 전에 회사에서 권고사직 받으셨죠? 그런데 왜 저한테는 아직도 회사 다닌다고 거짓말하신 거예요? 매일 나가서 뭐 하신 건가요? 여보, 들어봐.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거야. 곧 새로운 회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굳이 걱정시킬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4개월 동안이나요? 4개월 동안 매일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럼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오신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재택근무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여보, 정말 미안해.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랬던 거야. 그리고 실업급여도 나오니까 당장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4개월 동안 매일 거짓말을 해놓고서는 걱정 끼치기 싫어서라는 변명을 하다니요. 남편은 할 말이 없어서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친정에 전화해서 집 팔라고 하실 때도, 저한테 이혼하라고 하실 때도 왜 가만히 계셨어요? 당신이 벌어오는 돈이 한 푼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가족들한테 말하기가 너무 창피해서 그랬던 거야. 곧 취업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창피해서요? 그럼 저는 창피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이기적인 며느리로 몰려서 4개월 동안 스트레스 받은 거는 상관없다는 거군요. 그때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요. 자신의 체면 때문에 저를 그런 상황에 빠뜨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결심을 했어요. 시어머님께 모든 사실을 알려드리기로 말이에요. 마침 시어머님이 집 문제에 대한 최종 답변을 들으러 왔다면서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혜연아, 어제 미연이가 또 울면서 들어왔더라. 결혼 날짜가 다음 주로 못 박혔는데 아직도 신혼집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정말 마지막이야. 오늘 확실한 답 들을 거야. 집 팔아서 도와줄 거야, 말 거야. 그리고 너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거면 정말로 동훈이한테 이혼하라고 할 거야. 우리 동훈이가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되는데 너 하나 못 먹여 살리겠어? 요즘 간호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큰 소리야? 솔직히 말해서 너 없이도 우리 동훈이는 충분히 살 수 있어. IT 회사 과장이면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 너보다 훨씬 많이 벌어와.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 들었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뭘 보여주게? 또 집 못 판다는 핑곗거리야? 아니요, 어머님. 동훈 씨가 얼마나 벌어오는지에 대한 얘기요. 그럼 우리 동훈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데? 어머님, 죄송하지만 동훈 씨가 4개월 전에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어요. 지금 백수예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동훈 씨가 받고 있는 실업급여 명세서예요. 그리고 이건 동훈 씨 통장 내역이고요. 4개월 전부터 회사 월급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실업급여만 들어왔어요. 시어머님이 서류를 보시더니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그럼 너희는 뭘로 살았던 거야? 제 월급이랑 친정에서 주시는 용돈으로 살았어요. 생활비, 관리비, 통신비, 심지어 동훈 씨 용돈까지 다 제 돈으로 했어요. 여기 가계부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럼 동훈이가 나한테 용돈 준 것도... 네, 그것도 제 돈이었어요. 동훈 씨가 어머님께 드린 용돈, 아버님 생신 선물, 미연 씨 생일 선물까지 모두 제가 번 돈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우리 동훈이가 얼마나 벌어오는데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집 팔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님이 완전히 말문이 막히신 것 같았어요. 어머님,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동훈 씨는 4개월 동안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매일 회사 간다고 나가서는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시간 보내고,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와서는 취업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저한테 집 팔라고 하실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는 백수면서 저보고 친정에서 해준 집을 팔아서 신우 도우라고 하는데도 말이에요. 그럼 동훈이는 언제부터? 4개월 전부터요.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 받았다고 회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머님한테는 더더욱 말씀 안 드렸고요.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님이 오신 걸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까지 방에 숨어 있던 거였어요. 동훈아, 이게 정말이야? 네가 정말로 4개월 전부터 백수였다는 게? 어머니,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말씀 못 드렸어요.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그럼 혜연이한테 집 팔라고 하는 건 괜찮다는 거야? 네가 벌어오는 돈도 없으면서? 그게 곧 취업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미연이 일이 급해서. 급해서? 네가 백수인데 무슨 소리야? 그럼 혜연이가 혼자서 너까지 먹여 살리면서 미연이까지 도와야 한다는 거야? 그때서야 시어머님이 상황을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혜연아, 내가 정말 몰랐다. 동훈이가 이렇게까지 거짓말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네가 혼자서 집안 살림을 다 꾸려가고 있었구나.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된 말을 했든가. 동훈이가 벌어온다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정말 미안하다. 갑자기 시어머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혜연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동훈이를 너무 믿었나 보다. 이렇게 큰일을 우리한테 숨기고 있을 줄이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혼하라는 말까지 했는데 정말 부끄럽다. 우리 아들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지? 시어머님이 진심으로 후회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어머님, 사과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이혼할 거예요. 뭐라고? 이혼? 혜연아, 이제 모든 게 밝혀졌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저는 4개월 동안 속았어요. 남편한테요. 그리고 그 4개월 동안 시댁 식구들한테 이기적인 며느리 취급받으면서 혼자 스트레스 받았어요. 동훈 씨는 그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저만 고생하게 내버려 뒀어요. 더 중요한 건 동훈 씨가 어머님이 저한테 이혼하라고 하셨을 때도 확실하게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내가 그렇게 모욕받는데도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과 어떻게 계속 살 수 있겠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 안 할게. 그리고 취업도 빨리 할게. 4개월 동안 매일 거짓말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취업을 빨리 한다고 해서 제가 받은 상처가 없어지나요? 시댁 식구들한테 받은 모욕이 사라지나요? 그때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예요.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와주실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30분 후에 친정 부모님이 오셨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사위가 4개월째 백수라고? 그럼 그동안 누가 생활비를 댔다는 거야? 아이고, 우리 혜연이가. 그럼 우리 딸이 혼자서 남편까지 먹여 살렸다는 거네? 그러면서 시댁에서는 집 팔라고 했다고? 친정 아버지가 남편한테 화를 내셨어요. 자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4개월 동안 거짓말을 하다니. 그리고
자네 어머님이 우리 딸한테 집 하려고 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우리 혜연이를 위해서 마련해준 집인데 자네가 백수면서 어떻게 그 집을 팔라고 할 수가 있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장인어른,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혜연아, 엄마는 네 결정을 지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살겠니? 우리 집으로 와라. 당당하게 살아. 그래, 혜연아. 아빠도 네 편이다. 이런 식으로 속이고 살 사람이면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당당하게 이혼해라. 시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붙잡으려고 하셨어요. 혜연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동훈이도 반성하고 있고 나도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안 할게. 미연이 일도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할게. 하지만 제 마음을 돌리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반대했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고 친정 부모님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이혼 조정 과정에서 남편 측에서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제가 남편의 거짓말과 시댁의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결국 2개월 후에 이혼이 성사되었어요. 집은 제 소유로 그대로 남았고 남편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지금은 6개월이 지났는데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해요. 간호사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어요. 가끔 친구들이 잘했다, 속이 시원하다고 말해주곤 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외로울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거짓말하는 남편이랑 사는 것보다 훨씬 평안해요. 남편은 아직도 취업을 못했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님 댁에 얹혀 살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제 알 바가 아니죠. 미연 씨는 결국 월세로 신혼집을 구했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자기들 능력에 맞게 살면 되는 일이었는데 왜 남의 집을 팔아서 해결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시댁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단호하게 맞서야 해요. 저는 지금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앞으로 더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